지금 전 세계 해운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60가지 결함이 있는 32년 된 고철배를 보름 만에 살려낸다니. 한국인들은 사기꾼들이 분명해. 영국이 포기했습니다. 독일도 포기했고 일본도 포기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법을, 배를 고치는 법을, 배를 살리는 법을, 아시아의 과장을 바로잡겠다며 직접 부산 현지를 밟은 영국의 베테랑 다큐멘터리 감독. 하지만 그가 취재를 마치고 돌아와서 전 세계를 향해 던진 한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4년간 내가 믿어온 조선업의 전제 자체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가 찍은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동남아, 중동 해운사들의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은 상관없다. 한국으로 배를 보내겠다. 우리 선박도 부산에서 수리받을 수 있느냐? 콧대 높은 영국 언론인의 가치관을 통째로 붕괴시킨 감천항 기적의 전말. 대체 15일 동안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 이름은 그레이엄 윈터스. 런던에서 해양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조선소란 조선소는 다 돌아봤습니다. 클라이드, 벨파스트, 함부르크, 나가사키. 제가 다녀온 조선소 대부분은 지금 문을 닫았거나 박물관이 됐습니다. 조선업이란 게 그런 겁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도, 독일도, 일본도 결국 배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동료들 반응은 대충 이랬습니다. 뭐하러? 어차피 결론은 같을 텐데.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로이드 리스트에서 아시아 수리 조선업의 실태라는 탐사 시리즈를 기획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까발리러 가는 거였습니다. 싸고 빠르지만 허술한 아시아 수리 조선의 민낯. 제 머릿속에는 이미 기사 제목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출발 전날 밤, 오랜 친구 닐 패터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닐은 로이드 성급 수석 검사관이에요. 로이드 성급은 전 세계 선박의 안전을 판정하는 최고 권위 기관입니다. 닐은 그 기관에서 35년을 일한 사람이에요. 그레이엄. 타이밍 좋다. 내가 3개월 전에 부산 감천항에서 검사한 배가 하나 있거든. 어떤 배? 667톤급 저인망 어선. 건조된 지 32년 됐어. 32년이면 거의 고철 아닌가? 닐이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보고서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 수리 비용이 선박 가치를 초과한다. 사실상 폐선 권고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치겠다고 하더라고. 닐의 목소리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35년차 검사관이 폐선이라고 했는데 거기 작업자들이 고개를 저은 거예요. 가능하다고. 보름이면 된다고. 닐은 코웃음을 쳤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코웃음 쳤을 겁니다. 부산까지 가는 비행기 안에서 닐이 보내준 검사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60가지가 넘는 수리 항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메인 엔진 12기통 점검, 추진축 정밀 검사, 경유 탱크 12개 청소, 선체 전면 재도장. 항목 하나하나가 작은 프로젝트 규모였습니다. 이걸 보름 만에 한다고 불가능하다는 게 제 판단이었어요. 닐의 판단이기도 했고요. 감천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소금기 섞인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고 철판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조선소 밀집 지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세계적 수준의 조선 기술은 물론이고 수리 관련 업체들까지 근거리에 집약적으로 다 모여 있었습니다. 수리 조선소 입구에 들어서자 한눈에 보기에도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건물이 아니었어요.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철판 구조물이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안내를 맡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플로팅 독입니다. 움직이는 조선소라고 보시면 돼요. 길이 210m, 축구장 2개를 나란히 붙여놓은 크기였습니다. 자체 무게만 4만 톤, 최대 5만 톤급 선박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전 세계 조선소를 다녀봤지만 이 규모의 플로팅 독은 흔치 않았습니다. 위에 올라가 보셔도 됩니다. 저는 플로팅 독 위에 올라섰습니다. 발밑은 단단한 철판이었어요. 바다 위에 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사방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취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밑에서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뭔가 움직이는 겁니까? 네. 밸러스트 탱크의 해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내려갑니다. 내려간다고요? 저희가 밟고 있는 이 바닥이요? 네. 한 8m 정도 수심으로 가라앉습니다. 그 사이에 배가 들어오거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4만 톤짜리 철판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발밑으로 해수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 높이, 10분 뒤에는 무릎 높이. 본능적으로 난간을 잡았습니다.
머리로는 안전하다는 걸 알겠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4만 톤이 가라앉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괜찮으세요?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작업복에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배어 있었어요. 손이 투박했습니다. 기름이 송금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수십 년 동안 쇠붙이를 만져온 손이었어요. 배태식입니다. 작업 반장이에요. 악수를 하는데 그 손의 힘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이런 손이었어요. 스코틀랜드 클라이드 조선소에서 평생 용접봉을 잡았던 아버지. 그 조선소는 제가 17살 때 문을 닫았습니다. 약 1시간이 걸려 플로팅 독이 8m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인선이 32년 된 어선을 끌고 왔어요. 처음 본 순간 솔직한 심정을 말하자면 이게 아직 현역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녹이 군데군데 피어 있었고 선체 곳곳에 바다 생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길이 42.95m, 폭 9m, 높이 8.84m. 숫자로는 그럴듯하지만 눈앞의 실물은 처참했습니다. 배가 플로팅 독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소름이 돋을 만큼 긴장됐습니다. 잠수사가 물속에 들어가서 반목 위치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반목이라는 건 배를 떠받치는 나무 받침대인데 이 위치가 기준점에서 10cm라도 어긋나면 배가 기울어집니다. 수십억짜리 선박이 넘어지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사람이 깔립니다. 오차 범위가 10cm라고요? 네. 10cm. 배태식 반장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제가 떨고 있는데 이 사람은 32년 된 녹슨 배를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배가 반목 위에 정확히 안착했습니다. 플로팅 독에서 물을 빼기 시작하자 거대한 철판 바닥이 다시 올라왔고 32년 된 어선이 마른 땅 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밑바닥까지 완전히 노출된 선체는 더 처참했어요. 바닷속에 잠겨있던 부분에는 조개와 해초가 갑옷처럼 덮여 있었고 철판 여기저기가 바다에 깎이고 닳아 있었습니다. 저는 배태식 반장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 배 살릴 수 있는 겁니까? 반장은 제 얼굴이 아니라 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름이면 됩니다. 60가지를요? 네. 로이드 선급 검사관이 패선 판정을 내렸는데요. 그제야 반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뚝뚝한 얼굴에 아주 옅은 미소 같은 게 스쳤어요. 우리는 배를 버리는 법을 모릅니다. 그 말에 뭐라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닐의 보고서가 틀렸다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현실을 모르는 건가? 34년 경력의 제 모든 경험은 닐의 판단이 맞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32년 된 배는 고철입니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경제학이에요. 하지만 그 손이 자꾸 눈에 밝혔습니다. 기름이 송금에 박힌 수십 년 동안 배를 만지고 고치고 살려온 그 손. 제 아버지의 손과 똑같은 그 손이요. 호텔에 돌아와서 닐에게 전화했습니다. 첫날 봤어. 솔직히 닐,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배는 고철이야. 그럴 줄 알았지. 그런데 반장이라는 사람이 보름이면 된다고 하더라고. 닐이 웃었습니다. 코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어요. 그레이엄, 34년 경력인 네가 그걸 믿어? 아니, 안 믿어. 그냥 그 사람 손이 좀 신경 쓰여서. 손, 우리 아버지 손 같았거든. 전화기 너머로 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닐도 알고 있으니까요. 제 아버지가 조선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조선소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 6시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250바 고압수로 선체를 세척하는 게 첫 번째 공정이라고 했습니다. 250바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왔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건 일반 건물 안에 있는 소화전 수압의 125배였습니다. 나무도 종이처럼 잘리는 압력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 소리를 직접 듣기 전까지는요. 다음 날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감천항의 불빛이 보였어요. 이 시간에 벌써 조선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조선소에 도착하니 작업자들이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시작이라더니 이 사람들은 그보다 30분 전에 다 와 있었어요. 배태식 반장이 제게 안전모와 귀마개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귀마개까지요?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어제 그 무뚝뚝한 얼굴과는 또 다른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2일차 첫 공정은 고압 세척이었습니다. 32년 동안 바다에서 쌓인 모든 것을 벗겨내는 작업이에요. 페인트, 녹, 조개, 해초, 바닷물이 만들어낸 부식층까지 전부. 장비는 단순했습니다. 고압 세척기와 노즐,
그리고 물. 하지만 그 물의 압력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250바입니다. 하정란 소장이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정란, 감천항수리 조선소의 소장이었어요. 처신상이 강했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인데 작업복 위에 안전조끼를 걸치고 헬멧을 쓴 모습이 현장 사람 그 자체였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장 경력만 20년이 넘는 분이었습니다. 250바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옥내 소화전 아시죠? 그 수압의 125배입니다. 125배. 숫자로는 알겠는데 체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체감이 안 되던 숫자가 현실이 되는 데는 정확히 10초가 걸렸어요. 새벽 6시. 작업자가 노즐을 들고 선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두꺼운 방수복에 안면 보호대까지 완전 무장이었어요. 마치 전투에 나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가 트리거를 당기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총성이었습니다. 물줄기가 철판을 때리는 소리가 진짜 총성 같았어요. 귀마개를 끼고 있는데도 온몸이 울렸습니다. 하얀 물줄기가 선체에 닿자 32년 된 페인트가 종이처럼 벗겨져 나갔습니다. 조개 껍데기가 산산조각 났고 녹이 가루가 되어 날아갔어요. 마치 배를 발가벗기는 것 같았습니다. 32년치 세월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거였어요. 저 물줄기에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정란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소장이 제 쪽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살갗이 찢깁니다. 소장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선체 밑에 깔려있는 반목을 가리키더군요. 반목은 아비동나무로 만든 건데 아비동이라는 게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목재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끼로 내려쳐도 잘 안 쪼개지는 나무예요. 그 나무에 세척 물줄기가 실수로 닿은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종이처럼 잘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가 종이처럼. 그리고 그 물줄기를 사람이 들고 있었습니다. 팔 하나에 250바의 반동을 받으면서 선체를 따라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면서 단 한순간도 물줄기의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기계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하고 있었어요. 왜 기계를 안 씁니까? 로봇팔 같은 걸로 하면 더 안전하지 않나요? 제 질문에 하정란 소장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기계는 선체 곡면을 못 따라가요. 배라는 게 직선이 아니거든요. 모든 면이 곡선이에요. 그 곡선을 따라가면서 균일한 압력을 유지하려면 사람 손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50바짜리 물줄기를 맨손으로 잡고 곡면을 따라 균일한 압력으로 하루 종일.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아니, 전투였어요. 세척이 진행되면서 선체가 벌거벗기 시작했습니다. 32년 된 껍데기가 벗겨지자 밑에 있던 철판이 드러났어요. 저는 당연히 그 철판이 처참한 상태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32년이잖아요. 바닷물에 32년, 소금과 파도와 압력에 32년을 시달린 철판이 온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정란 소장이 세척이 끝난 부분을 손으로 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괜찮다고요? 이 배, 건조할 때 강제를 좋은 걸 썼어요. 87년에 만들어진 배인데 당시 한국 조선소들이 품질에 목숨 걸던 시절이거든요. 87년. 그러니까 이 배가 태어난 해가 1987년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 시장을 향해 달려가던 시절. 그때 이 작은 어선 한 척에도 최고 품질의 강제를 넣었다는 거였어요. 32년이 지나서도 그 품질이 살아 있었습니다. 물론 전부 멀쩡한 건 아니었습니다. 소장이 한 지점에서 멈추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여기, 이 부분 보이세요? 저는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매끈한 철판이었습니다. 뭐가 보여야 하는 건데요? 눈으로는 안 보여요. 하지만 안에 균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균열이요? 네. 금속 내부에 생긴 미세한 금이에요. 표면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갈라져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못 찾고 바다에 내보내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 부분부터 찢어집니다. 찢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침몰이요. 그 한 단어가 등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 그것 하나 때문에 배가 침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찾아내야 한다. 대체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다. 소장이 말했어요. 형광쇠가루로 찾아냅니다. 형광쇠가루.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34년 동안 해양 분야에 있었는데 이런 검사 방법을 직접 본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건 서구권에서는 거의 사라진 기술이었습니다. 너무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계 검사로 대체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 기술을 쓰고 있었고 기계보다 더 정밀한 결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 이야기고 그 순간 저는 세척 현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작업자들의 움직임에 빠져들어 있었거든요. 250바의 반동을 버티면서 곡면을 따라 이동하는 그 사람들.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할 때만 잠깐 멈출 뿐 물줄기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선체를 때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제 아버지도 이렇게 배를 벗겼습니다. 클라이드 강가에서 스코틀랜드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아버지의 손은 늘 거칠었어요. 공장 기름이 송금 사이사이에 박혀 있었고 겨울이면 갈라진 손등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조선소는 1985년에 문을 닫았어요. 영국은 배를 포기했습니다. 배를 고치는 기술도 배를 고치는 사람도 함께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있었습니다. 배를 고치는 사람이, 250바를 맨손으로 잡는 사람이, 32년 된 배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 저녁 때 호텔로 돌아가면서 하루 동안 촬영한 영상을 일에게 보냈습니다. 250바 고압 세척 장면이었어요. 노즐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가 선체를 때리는 장면, 페인트가 벗겨지는 장면, 작업자가 곡면을 따라 이동하는 장면. 1시간 뒤 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250바. 이 조선소에서 이 규모 시설을? 말도 안 돼. 닐의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로이드 성급 수석 검사관이 놀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닐은 아직 코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좋다고 배가 살아나는 건 아니야. 그레이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아직은 닐의 편이었어요. 장비가 좋은 건 인정하지만 60가지를 보름에 해낸다는 건 여전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우면서 하정란 소장이 했던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여기, 이 부분 보이세요? 눈으로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 그걸 형광 쇳가루로 찾아낸다. 대체 어떻게? 도무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소장이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윈터스 씨, 진짜는 프로펠러부터입니다. 3일차 아침. 4톤짜리 프로펠러를 떼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크레인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4톤이면 중형 승용차 3대 무게잖아요. 기계 없이는 불가능한 무게입니다. 크레인으로 하는 거죠? 배태식 반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크레인은 보조입니다. 핵심은 사람이에요. 반장의 말에 저는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4톤을 사람 손으로 떼어낸다고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4일차 아침. 선체 뒤편에 도착하니 이미 작업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먼저 떼어내야 할 것은 방향키였어요. 배의 진행 방향을 조종하는 거대한 철판인데 무게가 약 3톤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프로펠러, 4톤에서 5톤 사이. 그리고 마지막이 추진축. 프로펠러를 배의 엔진에 연결하는 긴 금속 막대인데 이것까지 전부 분리해서 검사해야 했습니다. 작업자 4명이 방향키 앞에 섰습니다. 도구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어요. 대형 렌치, 충격 공구, 그리고 토치. 그게 전부였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볼트였습니다. 32년 동안 바닷물에 잠겨있던 볼트는 녹이 슬어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렌치를 걸고 온 힘을 줘도 꿈쩍을 안 합니다. 작업자 한 명이 토치를 꺼냈습니다. 파란 불꽃이 볼트 주변을 달궜어요. 금속이 팽창하면서 녹의 결합이 느슨해지는 원리였습니다. 뜨거워진 볼트에 충격 공구를 대고 내리치는 순간 드디어 꺽하는 소리와 함께 볼트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볼트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방향키 하나에 달린 볼트가 수십 개였습니다. 하나하나를 토치로 달구고 충격을 주고 렌치로 돌리고 이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해야 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작업자들의 얼굴이 렌즈에 잡혔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기온이 높은 것도 있었지만 토치 열기가 사방에서 올라왔거든요. 철판 사이좁은 공간에서 불꽃을 쓰면서 자세를 비틀면서 수십 킬로그램짜리 공구를 다루면서 이들의 작업복은 시작한 지 30분 만에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 잡아보시겠어요? 작업자 한 명이 충격 공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받아들었는데 팔이 축 내려갔어요.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하루 종일요, 매일이요. 그 한마디에 뭔가가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매일. 이 무게를, 이 열기 속에서 매일. 그게 이 사람들의 일상이었어요. 3톤짜리 방향키가 분리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마지막 볼트가 풀리고 크레인이 방향키를 들어 올리는 순간 작업자들 사이에서 짧은 한숨이 나왔어요.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안도에 가까운 숨 내쉼이었죠. 아직 프로펠러가 남아있으니까요.
프로펠러 작업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방향키의 거의 2배 무게. 게다가 프로펠러는 추진축에 압입돼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쇠에 쇠가 꽉 끼어 있는 겁니다. 32년 동안 바닷물 속에서 합체가 된 거나 다름없었어요. 배태식 반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반장이 유압 프레스를 추진축 끝에 걸치더니 작업자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유압이 걸리면서 엄청난 힘이 프로펠러와 축 사이에 가해졌습니다. 쇠덩이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났어요. 이빨이 시린 금속음이었습니다. 안 빠졌습니다. 반장이 아무 말 없이 유압을 풀고 다시 세팅했어요. 각도를 조금 바꾸고 프레스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다시 유압을 걸었습니다. 또 안 빠졌어요. 세 번째 시도. 반장이 토치로 접합부를 오래 달궜습니다. 금속이 팽창하는 시간을 충분히 기다린 뒤 유압을 걸면서 동시에 작업자 2명이 대형 해머로 축을 때렸어요. 쾅, 쾅, 쾅. 진동이 발끝까지 전해졌습니다. 퍽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프로펠러가 축에서 밀려났습니다. 1cm. 겨우 1cm가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 1cm가 32년의 결합을 깬 겁니다. 거기서부터는 반복이었습니다. 유압 걸고 해머 치고 조금씩 밀어내고 4시간. 4톤짜리 프로펠러를 추진축에서 완전히 분리하는데 꼬박 4시간이 걸렸습니다. 크레인이 분리된 프로펠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저는 그 프로펠러를 올려다봤어요. 거대한 날개에 내장이 달린 청동색 덩어리. 바닷물에 닳고 부딪혀서 군데군데 패여 있었지만 32년 동안 바다를 갈라온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이 프로펠러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수천 톤의 바닷물을 밀어냈을 거예요. 그걸 3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때였습니다. 배태식 반장이 아래로 내려놓아진 프로펠러에 다가가서 손을 얹었어요. 투박한 손이 프로펠러 날개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마치 아이 머리를 만지듯이요. 수고했다. 반장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프로펠러한테요. 32년 동안 바다를 갈라온 쇠덩어리한테 수고했다고 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촬영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니, 촬영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배를 기계로 보지 않는구나. 부품 하나하나를 살아있는 것처럼 대하는구나. 그게 갑자기 확 와닿았어요. 분리된 프로펠러와 추진축은 조선소 안에 있는 기계 작업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서 전수 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축이 휘지는 않았는지, 프로펠러 날개에 금이 가지는 않았는지 하나하나 전부 검사한다고. 방향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떼어낸 모든 부품을 빠짐없이 검사하는 거예요. 떼어내는 것보다 검사가 더 중요합니다. 하정란 소장이 말했어요. 잘못된 부품 하나를 놓치면 바다에서 사람이 죽거든요. 사람이 죽는다. 그 말의 무게가 이 조선소에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쓸 때는 그냥 리스크 팩터라는 단어로 처리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진짜였어요. 이 부품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바다 한가운데서 사람이 죽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기계 작업장에서 추진축을 살펴보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이 검게 탔고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이 두꺼웠어요. 바닷바람과 그물에 단련된 손이었습니다. 네, 영국에서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배를 찍으러 온 거예요? 내 배라고요? 네, 저 배가 제 배예요. 강필두입니다. 선장이에요. 이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32년 된 어선이. 저는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어요. 이 배랑 얼마나 됐습니까? 32년이요. 처음 진수할 때부터 탔어요. 32년이면 배보다 더 오래같이 한 가족이 있습니까? 선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없어요. 마누라보다 이 배랑 더 오래 살았어요. 아들보다도요. 제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선장이 기계 작업장에 놓인 프로펠러를 바라봤습니다. 아까 반장이 쓰러졌던 바로 그 프로펠러요. 저 프로펠러가 돌 때 진동이 생기거든요. 조타실에서 느껴져요. 엔진 소리가 귀로 들리고 프로펠러 진동이 발바닥으로 올라오고 그게 정상이면 안심이 돼요. 리듬이 바뀌면 뭔가 잘못된 거고. 32년 동안 발바닥으로 배의 상태를 읽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계기판이 아니라 몸으로 배를 느끼는 사람. 제가 만나본 어떤 해양 전문가보다 이 배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로이드 선급 검사관이 폐선을 권했다는 거 아시죠? 알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장이 프로펠러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맞는 말이겠죠. 수리비가 배값보다 비싸니까. 숫자로 따지면 버리는 게 맞아요. 하지만 숫자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선장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32년. 풍랑도 함께 버텼고, 만선의 기쁨도 함께 나눴고, 동료를 잃은 슬픔도 이 배 위에서 겪었을 겁니다. 그걸 숫자로 따질 수는 없었어요.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죠.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장이 덧붙인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걱정은 돼요. 뭐가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속에 금이 가 있으면 어떡하나. 바다에서 그게 갈라지면 끝이거든요. 하정란 소장이 아까 한 말과 똑같은 걱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 소장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형광 쇳가루로 찾아낸다고. 선장의 걱정과 소장의 자신감. 그 사이에서 답이 나오려면 그 형광 쇳가루라는 것의 정체를 직접 봐야 했습니다. 기계 작업장을 나오면서 하정란 소장에게 물었어요. 내일 그 비파괴 검사라는 거 직접 볼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내일 마침 추진축 검사가 예정돼 있어요. 소장이 잠시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윈터스 씨, 내일은 좀 어두운 데서 봐야 합니다. 형광이 빛나려면 어둠이 필요하거든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쇳가루. 그게 보이지 않는 균열을 드러낸다.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35년간 해양업계에 있었지만 이런 검사를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서구권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기술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닐에게 전화했습니다. 닐, 자분탐 상검사라고 알아? 당연히 알지. 옛날 방식이잖아. 왜? 여기서 아직 그거 쓰고 있어. 진짜. 지금 시대? 닐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계 검사로 대체한 지가 언젠데. 사람 손으로 하는 건 정밀도가 들쭉날쭉하잖아. 근데 소장이 기계보다 더 정밀하다고 하더라고. 그건 검사자 실력에 달린 건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닐의 말도 맞았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데 그런 기술자를 키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계로 갈아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는 아직 그 기술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어둠 속에서 형광이 정말 보이지 않는 금을 찾아내는지, 어둠이 필요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다음 날 직접 알게 됐습니다. 기계 작업장 한쪽에 검사실이 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눈이 적응할 수 없을 만큼 캄캄했습니다. 창문이라곤 없고 형광등도 꺼져 있었어요. 유일한 빛은 구석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자외선 램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우상혁입니다. 비파괴 검사 담당이에요. 32살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선소에서 만난 사람 중 가장 젊었어요.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다른 작업자들이 투박한 힘을 가진 눈이었다면 이 사람의 눈은 외과의사 같았어요. 차갑고 정밀한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앞에 어제 분리한 추진축이 놓여 있었어요. 길고 묵직한 금속 막대. 겉으로 보면 그냥 매끈한 쇠 기둥이었습니다. 어디에도 금이나 흠집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이걸로 검사합니다. 우상혁이 보여준 장비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첨단 기계 장치 같은 걸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손에 들린 건 분무기 같은 통 하나, 전자석 하나, 자외선 램프 하나, 딱 3가지였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이게 전부예요. 34년 동안 해양업계에 있었는데 이 단순한 도구, 3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찾아낸다고 솔직히 실소가 나올 뻔했습니다. 닐이 옛날 방식이라고 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웃음은 10분도 채가지 않았습니다. 우상혁이 분무기 통의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아주 고운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색빛 쇳가루인데 형광물질이 섞여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검사할 부위에 골고루 뿌립니다. 쇳가루가 추진축 표면에 내려앉았어요. 눈에는 그냥 회색 분말이 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석을 가져다 댔어요. 전자석이 금속의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자기장이 핵심이었습니다. 금속 내부에 균열이 있으면 자기장의 흐름이 깨지거든요. 흐름이 깨진 곳으로 쇳가루가 몰려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금속으로 형광 쇳가루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외선 램프를 켭니다. 우상혁이 램프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추진축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형광 초록빛이었습니다. 쇳가루에 섞인 형광 물질이 자외선에 반응해서 빛을 내는 거였어요. 추진축 전체가 은은한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진심으로. 하지만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우상혁이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초록빛 속에 유독 밝게 빛나는 선이 하나 있었어요. 가늘고 선명한 빛의 줄기. 마치 형광펜으로 금을 그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균열입니다. 이게요? 네. 길이 약 3cm. 표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로 파고 들어간 크랙이에요.
저는 자외선 램프를 끄고 육안으로 같은 지점을 살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매끈한 금속 표면일 뿐이었습니다. 램프를 다시 켰더니 선이 또 나타났습니다. 거기 분명히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형광 쇳가루가 그 금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혈관 조영술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혈관에 조영제를 넣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혈관이 보이잖아요. 이것도 같은 원리였어요. 금속에 피가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배의 혈관을 들여다보는 거였어요. 이걸 못 찾고 바다에 나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하정란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진동과 하중이 반복되면 균열이 커집니다. 작은 금이 점점 벌어져요.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라는 건 철판이 찢어집니다. 바닷물이 들어오고 최악의 경우 침몰이요. 3cm, 겨우 3cm짜리 균열 하나가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3cm를 이 사람은 쇳가루와 자석과 자외선 램프로 찾아냈습니다. 우상혁은 검사를 계속했어요. 추진축의 모든 표면을 구간별로 나눠서 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쇳가루 뿌리고 전자석 대고 자외선 켜고 확인하고 하나의 구간을 검사하는데 약 20분. 추진축 전체를 다 보려면 반나절이 걸린다고 했어요. 검사를 하는 동안 우상혁의 손놀림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쇳가루를 뿌리는 양, 전자석을 대는 각도, 자외선 램프를 비추는 거리, 모든 동작이 일정했어요. 기계처럼 정밀한데 기계에는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특정 부위에서 램프를 조금 더 오래 비추거나 쇳가루를 한 번 더 뿌리거나 미세한 차이인데 그게 숙련된 기술자만이 가진 촉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배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기본 교육은 6개월이에요. 하지만 현장에서 혼자 검사할 수 있으려면 최소 3년은 해야 합니다. 3년이요? 미세한 균열과 쇳가루 뭉침을 구별하는 눈은 시간이 없으면 안 생겨요. 교과서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니리 했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방법이 서구권에서 사라진 이유. 숙련된 기술자를 키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들 기계로 대체한 거였어요. 더 빠르고 더 편하고 사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기계가 이 정밀도를 낼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검사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금발의 키가 큰 여성이었어요. 작업복 위에 다른 조선소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레나 코발렌코입니다. 노르웨이 DNV에서 왔어요. DNV,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성급 기관이었습니다. 로이드 성급과 함께 세계 해양 안전의 양대 산맥이죠. 국제 성급 합동 검사차 감천항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엘레나가 우상혁의 검사 과정을 지켜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자분탐 상검사를 아직 쓰고 있어요? 네. 여기서는 표준 검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이 방법을 10년 전에 포기했어요. 왜요? 엘레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너무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하니까. 그 정도 사람을 키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음파 자동 검사 장비로 전환했죠. 초음파 장비의 정밀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엘레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엘레나가 자외선 램프 아래에서 빛나는 균열 표시를 가리켰습니다. 이 정밀도를 기계로 내려면 장비 가격이 몇 배는 뛰어요. 그리고 그래도 곡면 부위에서는 사람 손을 못 따라와요. 기계는 직선은 잘 보는데 곡선에서 약하거든요. 그럼 이 방법이 더 우수하다는 건가요? 기술자 실력이 이 정도라면 그렇죠. 엘레나가 우상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아직 이 기술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솔직히 부럽습니다. 우상혁은 그 말에 특별한 반응 없이 검사를 계속했어요. 다음 구간에 쇳가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칭찬에 들떠야 할 나이인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밝은 곳으로 나왔을 때 하정란 소장이 결과를 정리해줬습니다. 추진축에서 균열 1건 발견, 프로펠러 블레이드에서 미세 크랙 2건 발견, 방향키는 이상 없음. 균열이 발견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깎아내고 용접으로 보강합니다. 보강 후에 다시 같은 검사를 합니다. 빛이 안 나올 때까지요. 빛이 안 나올 때까지.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검사를 반복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검사실을 나오면서 엘레나에게 물었어요. 엘레나, 당신 35개국 조선소를 다녀봤다고 했죠? 네. 이 수준의 비파괴 검사를 다른 곳에서 본 적 있어요? 엘레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이건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 기술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호텔에 돌아와서 닐에게 영상을 보냈습니다. 자외선 아래에서 형광 초록빛이 균열을 따라 빛나는 장면이었어요. 20분 뒤 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레이엄. 닐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코웃음이 사라져 있었어요. 이건 우리 검사 장비보다 더 정밀한데 나도 직접 보고 놀랐어. 이게 수리 조선소에서 나온 결과라고? 맞아. 전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35년차 로이드 성급 수석 검사관이 말을 잃은 거예요. 닐, 그레이엄, 한 가지만 물어보자. 거기 탱크 청소는 어떻게? 탱크, 아직 안 봤는데. 내가 그 배 검사할 때 경유 탱크 상태가 심각했어. 밀폐 공간이라 가스 문제도 있고 사실 내 폐선 판정의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탱크 상태였거든. 그래, 내일 탱크 작업 있으면 꼭 봐. 그리고 영상 보내줘. 닐의 태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코웃음에서 관심으로, 관심에서 뭔가 다른 감정으로 35년의 확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형광 쇳가루가 금속의 균열을 찾아냈듯이 이 조선소가 닐의 확신에서 균열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6일차에 경유 탱크 청소가 예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배에는 유류 탱크가 12개 있었어요. 그 중 8개를 열어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 청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밀폐된 공간, 산소 농도가 기준 이하면 사람이 의식을 잃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야 했어요. 닐이 폐선 판정의 결정적 이유라고 한 그 탱크. 과연 어떤 상태이길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경험이길래. 6일차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6일차 아침, 조선소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전날과 달랐습니다. 작업자들이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농담도 없고 장난도 없었습니다. 배태식 반장의 표정도 한층 더 굳어 있었어요. 오늘은 탱크입니다. 반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작업자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긴장하는 게 보였어요. 며칠간 함께 지내면서 이 사람들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게 됐거든요. 250바 고압 세척을 할 때도 4톤 프로펠러를 뜯을 때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힘든 건 힘들었지만 긴장감의 종류가 달랐어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정란 소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윈터스 씨, 오늘 작업은 위험합니다. 탱크 입구까지만 동행하실 수 있어요.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왜요? 밀폐 공간이거든요. 산소 농도가 기준 이하면 들어간 사람이 의식을 잃어요.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은 입구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배에는 탱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경유를 담는 유류 탱크가 12개, 그 중 8개를 열어서 내부를 청소해야 했어요. 여기에 물 탱크, 하수 처리 탱크, 항공유 탱크까지 합치면 열어야 할 밀폐 공간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왜 탱크를 전부 여는 겁니까? 밖에서 세척하면 안 되나요? 탱크 내부에 32년 동안 쌓인 슬러지가 있어요. 경유 찌꺼기와 수분이 엉겨붙은 건데 이게 부식의 원인이거든요. 안에서 직접 긁어내야 합니다. 소장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작업자 한 명이 탱크 뚜껑 앞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꺼낸 건 가스 측정기였습니다. 생긴 건 작은 리모컨 같았는데 이게 사람의 목숨을 가르는 장비였습니다. 먼저 가스 측정부터 합니다. 반장이 설명했어요. 밀폐된 탱크 안에는 경유 증기가 차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산소 농도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측정 안 하고 뚜껑 열었다가 불꽃이라도 튀면 폭발합니다. 폭발. 그 단어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작업자가 탱크 뚜껑의 볼트를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완전히 열지는 않았습니다. 볼트를 절반만 풀어서 틈을 만들고 그 틈으로 가스 측정기를 밀어 넣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측정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산소 농도 16점, 17점. 작업자의 손이 멈춘 채 화면을 응시했어요. 작업 허가 기준이 산소 농도 최소 18%. 대기 중 산소 농도가 21%니까 18% 이상이어야 사람이 안전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17%. 기준 미달이에요. 환기합니다. 반장이 지시했어요. 뚜껑을 완전히 열고 강제 환기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팬이 돌아가면서 탱크 안에 공기를 빨아내고 바깥 공기를 밀어 넣었어요. 10분, 20분. 다시 측정기를 넣었습니다. 18점. 기준 통과. 작업자들 사이에서 짧은 고개 끄덕임이 오갔습니다. 안도의 한숨 같은 건 없었어요. 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탱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안전대를 몸에 감고 헬멧을 쓰고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그리고 밧줄 한 끝을 자기 허리에 묶고
다른 끝을 밖에 있는 동료에게 건넸습니다. 밧줄은 왜 묶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안에서 쓰러지면 끌어내야 하니까요. 배태식 반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쓰러지면 끌어내야 한다. 그러니까 쓰러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매번 그 가능성을 안고 탱크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탱크 입구까지 따라갔습니다. 맨홀 크기의 구멍이었어요.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입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캄캄했어요. 랜턴을 비추자 좁은 철벽이 사방으로 보였고 바닥에는 검은 슬러지가 두껍게 깔려 있었습니다. 32년치 경유 찌꺼기 냄새가 올라왔어요. 기름과 쇠와 바닷물이 섞인 코를 찌르는 악취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뒤로 뺐습니다. 본능이었어요. 이 안에 들어간다고? 사람이. 작업자가 맨홀에 다리를 넣었습니다. 좁은 구멍으로 몸을 비틀어 넣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했어요. 어깨가 철벽에 스치면서 끼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안으로 사라졌어요. 밖에서는 밧줄을 잡은 동료가 줄의 움직임을 느끼며 서 있었고 가스 측정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산소 농도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18.1, 18.0 숫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사람이 안에서 숨을 쉬면서 산소를 소모하고 있으니까요. 안에서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스크레이퍼로 벽면의 슬러지를 긁어내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꿀럭거리는 소리. 바닥에 고인 슬러지를 퍼내는 소리였어요. 한 번에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까? 30분이 한계예요. 30분 작업하고 나와서 쉬고 다시 들어가고. 이 탱크 하나 청소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그리고 이런 탱크가 8개라고요? 유료 탱크만 8개요. 나머지 탱크까지 합치면 더 많죠. 계산이 됐습니다. 탱크 하나에 3시간. 8개면 24시간. 여기에 나머지 탱크까지 쉬는 시간, 환기 시간, 측정 시간을 합치면 이 작업 하나에만 이틀 넘게 걸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틀 동안 사람이 계속 저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30분 뒤 작업자가 맨홀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헬멧을 벗자 얼굴이 새까맸어요. 기름과 슬러지가 범벅이었습니다.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좁은 공간에서 30분 동안 몸을 웅크리고 일한 거니까요. 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카메라를 들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세요? 작업자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아들 등록금이요. 다음 학기면 졸업이거든요.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은 영웅이 아니었어요.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산소 농도 18%짜리 캄캄한 쇠통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뭘 전공하는데요? 기계공학이요. 조선소에서 일하게 되려나요? 작업자가 웃었습니다. 기름에 범벅된 얼굴로 웃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글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 말에 하정란 소장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소장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이 기술을 이어갈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250발을 잡을 손. 형광 쇳가루로 균열을 읽을 눈. 밀폐 탱크에 들어갈 용기. 이것들이 사라지면 한국 수리 조선업의 경쟁력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탱크, 세 번째 탱크.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탱크마다 먼저 가스를 측정하고 환기하고 기준을 통과하면 사람이 들어가고 30분 단위로 교대하고 같은 과정이 반복됐어요. 하지만 매번 가스 측정기의 숫자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어떤 탱크는 바로 통과했고 어떤 탱크는 환기를 2번 해야 했어요. 네 번째 탱크에서는 산소 농도가 15%까지 떨어져 있어서 30분 넘게 환기를 돌려야 했습니다. 15%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떨어지고 몸에 힘이 빠지고 본인은 잘 모릅니다. 그냥 졸리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졸리다고 느끼면서 죽을 수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날의 탱크 작업이 끝났습니다. 작업자들이 하나둘씩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쪽에 앉아서 하루 동안 촬영한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작업자들의 얼굴, 탱크에서 올라와 숨을 몰아쉬는 모습, 기름 범벅 얼굴로 웃는 모습, 산소 측정기의 숫자가 18을 넘기는 순간의 미세한 안도. 그날 밤 호텔에서 아무에게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닐에게 영상도 보내지 않았어요. 혼자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밀폐된 탱크 안에서. 스코틀랜드의 클라이드, 조선소에서. 아버지는 그 일을 35년 했고 은퇴하고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폐가 나빠서 밀폐 공간에서 수십 년 동안 쇠먼지와 기름 증기를 마신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조선소가 문을 닫았으니까요. 조선소가 사라지면서 기술도, 사람도, 기억도 함께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평생 바친 그 기술을 이어받을 사람이 영국에는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있었습니다. 아들 등록금을 위해 탱크에 기어 들어가는 아버지가 30분 단위로 숨을 참으면서 32년 된 배를 살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생계를 책임지는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매일 목숨을 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게 제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일 차였습니다. 하정란 소장이 현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윈터스 씨, 오늘부터 샌드 블라스팅입니다. 샌드 블라스팅이요. 선체를 모래로 깎아내는 겁니다. 도장전의 표면을 완전히 벗겨야 하거든요. 250바 세척으로 이미 벗기지 않았습니까?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고 블라스팅은 표면 자체를 깎는 거예요. 철판이 새 도료를 제대로 물어야 하거든요. 매끈한 표면에는 도료가 안 붙어요. 거칠게 만들어야 합니다. 모래로 철판을 깎는다고요? 모래가 아니라 PS볼이라고 해요. 슬래그 부산물로 만든 연마제인데 이걸 고압으로 쏘면 철판 표면을 깎아냅니다. 소장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보호구 없이 맞으면 살같이 찢깁니다. 오늘은 현장에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또 살같이 찢긴다는 말이었습니다. 250바도 그랬고 블라스팅도 그렇고 이 조선소에서는 하루 걸러 살같이 찢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블라스팅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작업자들의 복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작업복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가죽으로 된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 얼굴 전체를 감싸는 형태였습니다. 투명 면판이 달려 있었고 헬멧 뒤쪽으로 에어 호스가 연결돼 있었어요. 저 호스는 뭡니까? 에어 공급 장치예요. 블라스팅을 하면 연마제 분진이 사방에 날리거든요. 일반 마스크로는 못 막아요. 외부에서 깨끗한 공기를 직접 넣어주는 겁니다. 하정란 소장의 설명에 저는 다시 한번 이 일의 위험도를 실감했습니다. 외부 공기 공급 없이는 숨도 못 쉬는 환경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작업자가 블라스팅 노즐을 들어 올렸습니다. 굵은 호스 끝에 달린 금속 노즐이었어요. 고압 세척대와 비슷한 자세였지만 장비 무게가 더 나갔습니다. 노즐을 잡은 작업자의 팔뚝에 힘줄이 볼록하게 솟았어요. 컴프레서가 가동되면서 엄청난 굉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노즐에서 PS볼이 쏟아져 나왔어요. 소리가 250바 세척과는 또 달랐습니다. 물이 때리는 소리가 총성이었다면 PS볼이 때리는 소리는 폭풍우가 쇠 지붕을 두들기는 소리였어요. 따다다다다. 수만 개의 작은 알갱이가 초고속으로 철판에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 귀마개를 끼고도 뼛속까지 울렸습니다. PS볼이 닿는 곳마다 철판 표면이 바뀌었어요. 매끈하던 표면이 거칠어지고 남아있던 옛 도료가 가루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선체 하부에 칠해져 있던 묽은 방청 도료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광경은 경이로웠어요.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32년의 껍데기를 한 겹 더 벗기는 거였거든요. 선체 하부는 전면 제거입니다. 상부 파란 도료는 부분 제거로 갑니다. 반장이 설명했어요. 하부는 바닷물에 직접 닿는 부분이라 전면 교체가 필요하고 상부는 상태가 양호한 곳은 그 위에 덧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작업 얼마나 걸립니까? 하루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하루 반나절. 축구장 2개 크기의 플로팅 독 위에 올라와 있는 섯자리, 배의 선체 전체를 하루 반나절 만에 깎아내는 겁니다. 속도가 놀라웠어요. 하지만 속도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작업자들의 몸이었습니다. 가죽 헬멧에 에어 호스를 달고 무거운 노즐을 잡고 분진이 시야를 가리는 속에서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면서 철판을 깎아내는 이 사람들의 작업복에는 PS볼이 때린 자국이 점점이 박혀 있었어요. 작은 구멍들이었습니다. 저 구멍은 뭡니까? PS볼이 튀어서 맞은 자국이에요. 작업복을 뚫는다고요? 보호구 빈틈으로 들어오면 뚫리죠. 살에 맞으면 멍이 들고 정면으로 맞으면 살같이 찢깁니다. 저는 블라스팅 현장에서 한 발짝 더 물러섰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도 간혹 튀어나온 알갱이가 제 안전조끼에 톡톡 부딪혔어요. 알갱이 하나하나가 모래알 크기인데 속도가 붙으면 총알이 되는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작업자들이 헬멧을 벗었습니다. 얼굴에 헬멧 자국이 빨갛게 나 있었어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고 얼굴 전체가 분진으로 회색빛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도시락을 꺼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가죽 헬멧이 무겁지 않습니까? 한 작업자에게 물었습니다.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처음에는 목이 아팠어요. 그런데 한 달쯤 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한 달이요. 목 근육이 적응하는데 한 달은 걸려요. 그 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면 목 근육부터 만들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기술을 배우기 이전에 몸이 먼저 적응해야 하는 일. 250발을 잡는 팔, 밀폐 탱크에 들어가는 폐활량, 가죽 헬멧을 버티는 목. 이 조선소의 모든 작업은 사람의 몸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블라스팅이 재개됐습니다. 오전에 선체 한쪽 면을 끝냈고 오후에 나머지 면을 작업했어요. 해가 기울 무렵 선체 하부, 전면과 상부 일부의 블라스팅이 완료됐습니다. 정말 하루 반나절이었어요. 블라스팅이 끝난 선체를 올려다봤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녹과 옛 도료가 얼룩진 울퉁불퉁한 표면이었는데 지금은 은색 철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민둥민둥한 은빛 철판. 마치 32년의 세월을 전부 지워버린 것 같았어요. 배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표면이 다시 나타난 거였습니다. 이제 옷을 입혀야죠. 하정란 소장이 말했습니다. 도장입니까? 네. 3종류 도료를 4번 이상 칠하고 말려야 합니다. 3종류를 4번이요? 방청도료, 타이코트, 방호도료. 이 순서로 칠합니다. 한 겹 칠하고 건조하고 또 칠하고 건조하고 최소 4회. 날씨가 안 좋으면 건조 시간이 더 걸려요. 칠하고 말리고 칠하고 말리고 칠하고 말리고 칠하고 말리고 최소 4번. 단순한 반복이지만 그 반복 하나하나가 배의 수명을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한 겹이라도 제대로 안 마르면 도료가 벗겨지고 벗겨진 곳부터 부식이 시작되니까요. 남은 시간은 며칠이죠? 6일입니다. 6일 안에 가능합니까? 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조선소에서 처음 본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되게 해야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닐에게 전화했습니다. 탱크 작업 영상과 블라스팅 영상을 함께 보냈어요. 밀폐 탱크에서 올라오는 작업자의 기름범벅 얼굴, PS볼이 선체를 때리는 광경, 블라스팅 후 드러난 은빛 철판. 닐이 영상을 다 보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닐, 그래 이 형, 왜 그래?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부산에 직접 가봐야겠다. 갑자기 왜? 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5년차 로이드 성급 수석 검사관이 한숨을 쉬는 건 처음 들었어요. 네가 보내는 영상이 내 35년 경력을 부정하고 있거든. 무슨 뜻이야? 내가 3개월 전에 그 배를 검사했어. 60가지 결함 목록을 직접 썼고 폐선 권고도 내가 했. 수리 비용이 선박 가치를 초과한다. 그게 내 결론이었어. 그래서? 그런데 네 영상을 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로 고치고 있잖아. 내가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걸 하나씩 해내고 있다고. 250바 세척, 비파괴 검사, 탱크 청소, 블라스팅까지. 이게 말이 돼? 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쌓아올린 전문가로서의 확신. 그 확신에 금이 가고 있었어요. 닐, 네가 직접 와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내일 비행기 예약한다. 정말. 그래 이엄, 내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 35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로이드 성급 수석 검사관이 부산에 온다. 자기가 폐선 판정을 내린 바로 그 배를 다시 보러. 자기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하러.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세계 최고 해양 안전 인증 기관의 수석 검사관이 자기 판정을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 조선소의 기술이 35년 경력을 흔들어 놓은 거였어요. 닐이 부산에 도착하는 날 마침 도장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3종류 도료, 4번 이상의 반복, 6일 안에 끝내야 하는 시간 싸움. 벌거벗은 은빛 철판에 새갑옷을 입히는 작업이었어요. 닐이 그 현장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코웃음을 칠까? 아니면 생애 처음으로 말문이 막힐까? 저도 정답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조선소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은 전부 과정이었습니다. 세척도, 해체도, 검사도, 탱크 청소도, 블라스팅도 전부 과정이에요. 진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를 물에 띄우는 그 순간까지는 아무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장 작업은 생각보다 조용한 일이었습니다. 250바의 총성도, 블라스팅의 폭풍우도 없었어요. 롤러와 붓, 그리고 스프레이건. 도구가 단순해진 만큼 작업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힘이 아니라 인내의 싸움이었어요. 첫 번째 도료는 방청도료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녹을 막는 도료예요.
블라스팅으로 벌거벗겨진 은빛 철판 위에 첫 번째 옷을 입히는 겁니다. 롤러로 한 면을 칠하고 건조될 때까지 기다리고 마르면 다음 면으로 넘어가고 42m짜리 배의 선체 전체를 빠짐없이 칠해야 했습니다. 한 겹 칠하고 마르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날씨에 따라 달라요. 오늘 같은 날씨면 3시간에서 4시간. 하정란 소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좀 있었지만 비는 안 올 것 같았어요. 바다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바람이 너무 새도 안 좋다고 했습니다. 도료가 고르게 마르지 않으니까요. 방청도료가 마르면 그 위에 타이코트를 칠합니다. 타이코트는 방청도료와 마지막 도료 사이를 연결하는 접착층 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마감 도료가 안 붙습니다. 타이코트가 마르면 마지막으로 방호도료를 칠합니다. 방호도료는 바닷속 생물이 선체에 달라붙는 걸 막는 도료예요. 조개, 해초, 따개비 같은 것들. 이것들이 선체에 붙으면 배 속도가 느려지고 연료 소비가 늘어납니다. 32년 동안 이 배의 선체에 갑옷처럼 붙어 있던 것들이 바로 이런 해양 생물이었죠. 방호도료가 제대로 칠해지면 그런 일을 5년간 막을 수 있었어요. 방청도료, 타이코트, 방호도료 3종류를 순서대로 최소 4번 이상 반복해서 칠하고 말리는 작업. 단순하지만 지루하지만 정확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겹이라도 덜 마른 상태에서 다음 겹을 올리면 전부 들떠서 벗겨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이 작업이 가장 신경 쓰인다고요? 배태식 반장에게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작업은 잘못되면 다시 하면 돼요. 하지만 도장은 바다에 나가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는 멀쩡해 보이는데 바닷물에 들어가면 벗겨지고 벗겨진 데서부터 녹이 쓰는 거죠. 그때는 이미 늦어요. 보이지 않는 품질. 이 조선소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주제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찾고 탱크 속 보이지 않는 가스를 측정하고 지금은 바다에 나가야 확인되는 보이지 않는 품질을 만들고 있었어요. 도장 이틀째. 닐 패터슨이 도착했습니다. 조선소 입구에서 닐을 봤을 때 조금 놀랐어요. 양복 대신 점퍼를 입고 있었거든요. 런던에서 만날 때는 항상 정장 차림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로이드 성급 수석 검사관의 위엄 같은 게 늘 있었는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고 조선소를 둘러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판정하러 온 검사관의 눈이 아니라 확인하러 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멀리서 오느라 수고했어. 수고는 무슨. 내가 안 오고는 못 베길 것 같아서 온 거야. 닐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정란 소장이 직접 나와서 닐을 맞았어요. 소장은 닐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검사 보고서를 쓴 사람이니까요. 그 보고서에 패선 권고라고 적은 사람. 패터슨 검사관님, 오셨군요. 소장님, 패선 판정을 내린 사람이 와서 불편하시진 않겠죠? 닐이 먼저 꺼냈습니다.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편하다기보다는 잘 오셨다고 말하고 싶네요. 직접 보시면 판단이 달라지실 수도 있으니까요. 소장이 닐을 현장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뒤를 따랐어요. 이 장면은 반드시 기록해야 했습니다. 세계 최고 성급 검사관이 자기가 패선 판정을 내린 배의 수리 현장을 직접 보는 순간이니까요. 소장이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250바 고압 세척 기록이었습니다. 세척 전후 사진, 사용 수압, 작업 시간, 작업자 이름까지 빠짐없이 기록돼 있었어요. 닐이 기록부를 넘기면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작업 기록을 이렇게 상세하게 남깁니까? 모든 공정을 기록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장비로, 어떤 조건에서 작업했는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다음은 비파괴 검사 결과였습니다. 우상혁이 자분 탐상 검사로 찾아낸 균열 위치, 크기, 처리 방법이 전부 사진과 함께 정리돼 있었어요. 닐이 결과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안경을 벗어 닫고 다시 쓰더니 결과지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이 검사 정밀도가 어떻게 가능하죠? 닐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 때의 그 흔들림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숙련된 기술자가 있으니까요. 소장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우리 로이드 기준을 상회합니다. 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로이드 기준을 상회한다. 세계 해양 안전 인증의 본산이 세운 검사 기준을 부산의 수리 조선소가 넘어선 거였습니다. 그 다음은 프로펠러와 추진축 정비 기록, 탱크 청소 보고서, 가스 측정 기록, 블라스팅 작업 일지. 소장이 하나씩 보여줄 때마다 닐의 표정이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의심이었고, 중간에는 놀라움이었고, 마지막에는 뭐라 정의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소장이 니를 도장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청도료 위에 타이코트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작업자들이 롤러와 스프레이 건으로 묵묵히 칠하고 있었습니다. 칠하고, 기다리고, 또 칠하고. 닐이 도장면을 가까이서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으로 마른 도료 표면을 살짝 눌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고개 끄덕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35년차 검사관이 말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건 지적할 게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장 투어가 끝나고 소장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닐과 소장과 저 셋이 앉아 있었어요. 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3개월 전에 이 배를 검사하고 폐선 권고를 냈을 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소장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솔직히요. 네. 검사관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숫자로 따지면 맞는 말이니까요. 이 비용이 선박 가치를 넘으면 경제적으로는 폐선이 맞죠. 그런데 왜 고치기로 했습니까? 숫자에는 안 잡히는 게 있으니까요. 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장 작업이 한창인 선체가 보였어요. 저 배의 선장이 32년을 함께 탔어요. 선원들도 10년 넘게 같이 일한 사람들이고요. 새 배를 사면 됩니까? 돈이 있으면 사겠죠. 하지만 667톤급 원양어선을 새로 건조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그 몇 년 동안 선장은 뭘 하고 선원들은 뭘 먹고 살아요? 닐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 한 척이 곧 사람의 인생이에요. 검사관님, 숫자로 안 되는 게 그겁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닐이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가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내 보고서에는 그런 항목이 없었습니다. 어떤 항목이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항목이요. 그 말에 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이해받았다는 안도 같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닐과 단둘이 감천항 근처 횟집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닐은 소주를 처음 마셔봤는데 한 잔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레이엄, 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 3개월 전에 이 배를 검사할 때 나는 결론을 미리 정하고 왔었어. 무슨 뜻이야? 32년 된 어선, 수리 이력도 불규칙하고 검사 전부터 폐선이겠거니 생각한 거야. 그래서 결함을 찾는 데 집중했지. 살릴 수 있는지를 보지는 않았어. 닐이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서 깨달았어. 나는 배를 버리는 눈으로 봤고 이 사람들은 배를 살리는 눈으로 봤던 거야. 같은 배를 보면서 완전히 다른 걸 본 거지. 저도 소주를 한 잔 비웠습니다. 매웠어요. 하지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그 감각이 지금 이 순간과 어울렸습니다. 닐, 내일 진수야. 배를 물에 띄우는 날. 알아. 누수 점검도 내일이야. 물이 새면 전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 닐이 빈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나는 내일 그 배에서 물이 새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내 보고서가 틀렸기를 바라는 거야. 35년 만에 처음이야. 14일차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보름의 마지막 날. 60가지 수리 항목의 끝. 모든 땀과 기름과 먼지와 위험이 한순간에 판가름 나는 날. 배를 물에 띄우는 날. 물이 새면 전부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14일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을 맞춰놓지 않았는데 저절로 깼어요.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의미를 모를 수가 없었거든요. 호텔 창문을 열자 감천항의 새벽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소금기와 기름 냄새가 섞인 이제는 익숙해진 냄새. 보름 전에는 이 냄새가 낯설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마치 시험 당일 아침에 학교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보름간의 공부가 끝나고 이제 시험지를 받아드는 순간 조선소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물론이고 하정란 소장, 배태식 반장, 우상혁까지 그리고 닐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어젯밤 소주를 마시고도 아침 일찍 나온 겁니다. 얼굴이 조금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강필두 선장도 와 있었습니다. 보름 동안 조선소 근처 여관에 머물면서 매일 배를 보러 왔다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오늘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입술이 마른 채 굳어 있었고 주름진 손으로 주머니 속 뭔가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오늘 진수입니다. 배태식 반장이 작업자들 앞에서 짧게 말했어요. 보름간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합시다. 그게 전부였어요. 연설도 없고 격려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랬어요. 말이 아니라 손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배 주변의 모든 도구와 장비를 철수했어요. 플로팅 독 위에 남아있는 건 배와 반목뿐이었습니다. 도장 작업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됐었거든요.
방호도료의 마지막 겹이 어제 저녁에야 끝났다고 했어요. 정말로 보름 가운데 하루의 여유도 없이 60가지를 채운 겁니다. 새 도료를 입은 선체가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름 전 처음 봤을 때가 떠올랐어요. 녹슬고 페인트 벗겨지고 해양 생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그 처참한 모습. 지금 눈앞에 배는 같은 배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선체 하부는 선명한 붉은색 방호도료가 칠해져 있었고 상부는 깨끗한 파란색이 되살아나 있었어요. 32년 전 이 배가 처음 바다에 나갔을 때와 비슷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프로펠러도 제자리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비파괴 검사에서 발견된 균열을 보강하고 다시 장착한 거예요. 추진축도, 방향키도 전부 원래 위치에 조립돼 있었습니다. 반장이 쓰다듬었던 바로 그 프로펠러가 다시 바다를 가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플로팅 도계 해수 주입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발밑이 꺼지는 공포를 느꼈던 바로 그 과정의 역순이었어요. 그때는 바닥이 가라앉으면서 배를 받아들이는 거였고 지금은 바닥이 올라오면서 배를 내보내는 거였습니다. 벨러스트 탱크에서 물을 빼면 독이 올라가고 독이 올라가면 배와 수면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고 어느 순간 배가 물에 닿습니다. 바닥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주 느리게. 보름 전에는 이 움직임이 공포였는데 지금은 기대였습니다. 수면이 조금씩 올라왔어요. 반목 아래에 있던 물이 반목 높이에 닿았습니다. 반목을 넘어서 선체 바닥에 닿았어요. 붉은 방호도료가 칠해진 선체 하부가 처음으로 물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조선소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크레인도 멈춰 있었고 다른 작업장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와 물이 차오르는 소리만 남았어요. 수면이 올라갔습니다. 선체 하부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10cm, 20cm, 30cm. 물이 선체를 감싸면서 배가 반목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부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물에 뜨려는 힘과 반목이 잡고 있는 힘 사이에서 미세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배가 반목을 떠났습니다. 떠올랐어요. 32년 된 667톤짜리 어선이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보름 전에 죽어가던 배가 새 옷을 입고 물 위에 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였어요. 누수 점검 시작합니다. 배태식 반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작업자들이 배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선체 곳곳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도 잠수사가 물속에 들어가 선체 외부를 확인했어요. 누수 점검. 보름간의 모든 작업이 이 한순간에 판가름 나는 겁니다. 용접 이음새, 프로펠러 축 관통부, 방향키 연결부, 탱크 뚜껑, 배관 접합부.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곳을 확인하는 거예요. 단 한 곳이라도 물이 새면 합격이 아닙니다. 물이 새면 도구 다시 올려야 되죠. 며칠 전 작업자가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물이 새면 다시 독에 올리고 물을 빼고 원인을 찾고 수리하고 또 진수하고 또 검사하고 보름간의 작업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플로팅 독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닐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닐의 손이 주머니 안에서 뭔가를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어요. 남의 배인데 왜 긴장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고 닐 자신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강필두 선장은 독 아래쪽에서 배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정란 소장은 무전기를 들고 점검조와 교신하고 있었어요. A 구역 이상 없음, B 구역 이상 없음, C 구역 이상 없음. 한 구역씩 통과할 때마다 미세한 안도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봐야 했어요. 마지막 구역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 구역 점검 중 무전기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3초, 5초. 시간이 늘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왜 답이 없는 거지?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닐이 제 쪽을 힐끗 봤어요. 소장의 무전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간 게 보였습니다. D 구역. 점검자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나왔어요.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한다. 그 말에 현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이지? 뭔가 발견한 건가? 물이 새는 건가? 5초, 10초, 15초. D 구역 이상 없음. 물기가 있어서 재확인했는데 결로였습니다. 결로.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긴 물방울이었어요. 누수가 아니라 이슬이었습니다. 전 구역 누수 점검 완료. 이상 없음. 무전기를 통해 최종 보고가 나온 순간 조선소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배태식 반장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게 신호였습니다.
작업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 같은 환호는 아니었어요. 보름 동안 목숨 걸고 일한 사람들의 조용한 박수였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고 씩 웃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 하지만 그 조용한 축하 속에 담긴 감정의 무게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배태식 반장이 선체를 올려다봤어요. 보름 전 반목 위에서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물 위에 떠있는 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장의 입에서 나직한 말이 나왔어요. 저 배가 나가서 안전하게 만선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반장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감동적인 말을 한다는 자각이 전혀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예요. 자기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보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지, 왜 32년 된 배를 버리지 않는지, 만선. 그물 가득 고기를 잡아오는 것, 뱃사람에게 가장 좋은 날, 반장은 그날을 위해 일하는 거였어요. 강필두 선장이 플로팅 독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선장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반장에게 다가가서 두 손으로 반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32년 된 배와 함께 늙은 선장과 그 배를 보름 만에 살려낸 반장. 두 사람의 거친 손이 맞잡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장이 겨우 한마디를 꺼냈어요. 반장이 대답했습니다. 만선하고 오세요.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건 기록해야 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찍어야 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닐이 제 옆에서 코를 훌쩍였습니다. 돌아보니 닐이 눈을 문지르고 있었어요. 바닷바람 때문에 눈이 시려 61세의 로이드 성급 수석 검사관은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저도 바닷바람 때문에 눈이 시렸거든요. 닐이 코를 한번 풀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엄, 내 보고서 수정해야겠어. 어떻게? 폐선 권고 철회한다. 이유는 닐이 물 위에 떠있는 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만든 건 수리가 아니야. 그럼 뭔데? 부활이야. 부활. 닐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바닷바람을 타고 감천항에 퍼졌습니다. 32년 된 배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만들어낸 사람들. 저는 보름 전에 이 조선소에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까발리러 왔었어요. 아시아 수리 조선의 허점을 찾으러. 기사 제목까지 미리 정해놓고 35년의 경력이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32년 된 배는 고철이다. 보름 동안 저는 허점 대신 경위를 발견했습니다. 고철 대신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중심에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250발을 맨손으로 잡는 사람, 4톤을 4시간에 걸쳐 떼어내는 사람, 어둠 속에서 형광으로 금을 찾는 사람, 산소 18% 탱크에 기어 들어가는 사람, 모래 총알을 맞으면서 철판을 깎는 사람, 칠하고 말리고를 4번 반복하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걸 보름 만에 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배가 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리를 마친 어선이 감천항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부두에 나가니 배가 이미 출항 준비를 끝내고 있었어요. 엔진이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보름 전 플로팅 독 위에서 처음 봤을 때는 죽어가는 짐승의 신음 같았는데 지금 이 엔진 소리는 달랐어요. 12기통 2400마력이 고르게 돌아가는 소리. 건강한 심장 소리였습니다. 강필두 선장이 조타실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제 쪽을 봤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32년 된 배와 32년을 함께한 선장. 이 배가 다시 바다에 나간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인생이 계속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백고동이 한번 울렸어요. 배가 천천히 부두를 떠났습니다.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하면서 뱃머리에 하얀 물결이 일었어요. 보름 전 반장이 쓰다듬었던 바로 그 프로펠러가 다시 바다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배가 감천항 방파제를 지나 외해로 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파란 선체. 새로 칠한 방호도료의 붉은 선이 수면 아래로 사라지고 파란 상부만 보이다가 그것마저 수평선에 겹쳤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돌아서는데 배태식 반장이 거기 서 있었어요. 배가 사라진 수평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겉으로 안 드러내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네. 왜 이 일을 계속하세요? 반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보름 동안 수없이 마주쳤는데 이 질문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거 할 줄 몰라서요. 웃었어요. 무뚝뚝한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배가 좋아서요.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거 할 줄 모르고 배가 좋아서. 35년을 이 일만 해온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거창한 소명 의식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단순한 대답 속에 이 조선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250발을 잡는 이유도
사톤을 떼어내는 이유도, 탱크에 기어 들어가는 이유도 다른 거 할 줄 모르고 배가 좋아서, 그래서 배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호텔로 돌아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로이드 리스트에 보낼 기사를 써야 했어요. 원래 기사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아시아 수리 조선의 민낯. 까발리러 온 거였죠. 허점을 찾아서 쓰려고 했던 기사. 제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 제목을 썼어요. 부산에서 만난 세계 마지막 장인들.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자꾸 멈추게 되더군요. 쓸 게 너무 많았어요. 250바의 총성, 프로펠러를 쓰다듬는 손, 어둠, 속 형광 초록빛, 산소 18%의 탱크, 아들 등록금, 모래, 총알, 지라고 말리고, 그리고 만선하고 오세요. 기사 중간에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34년간 전 세계 조선소를 다녔다. 다치는 조선소만 봤다. 클라이드, 벨파스트, 함부르크, 나가사키. 하지만 부산 감천항에서 나는 처음으로 살아있는 조선소를 봤다. 쓰면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보름 동안 아버지를 여러 번 떠올렸습니다. 250발을 볼 때, 탱크 작업을 볼 때, 블라스팅을 볼 때, 매번 아버지의 손이 겹쳐 보였어요. 기름이 손금에 박힌 그 손. 아버지의 클라이드, 조선소는 죽었습니다. 영국이 배를 포기했으니까요.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기술도 사라지고, 사람도 흩어지고, 기억도 묻혔습니다. 아버지가 35년간 바친 기술은 아무데도 남지 않았어요. 영국에는 아버지의 기술을 이어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있었습니다. 배태식 반장이 있었고, 하정란 소장이 있었고, 우상혁이 있었고, 이름 모를 작업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등록금을 위해 탱크에 들어가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목 근육을 한 달 동안 키워서 가죽 헬멧을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배가 살았습니다. 32년 된 배가 다시 바다에 나갔어요. 선장의 인생이 계속됐습니다. 숫자로는 불가능한 일을 손으로 해낸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조선소를 보고 뭐라 하셨을까요? 아마 아무 말도 안 하셨을 거예요. 대신 배태식 반장과 악수를 하셨겠죠. 기름이 박힌 손과 기름이 박힌 손이 마주잡는 말이 필요 없는 인사. 기사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배를 고치는 것은 기술이다. 하지만 배를 살리는 것은 마음이다. 한국에는 둘 다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나라의 조선업이 세계 1위인 진짜 이유다. 숫자도 아니고 시설도 아니고 정책도 아니다. 버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전부다. 기사를 보내고 나서 닐에게 전화했습니다. 닐, 폐선 권고 철회 보고서는 언제 나와? 이미 썼어. 런던 본사에 보냈고 빠르네. 미룰 이유가 없잖아. 틀린 건 빨리 바로잡아야지. 닐이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그리고 그레이엄, 나 보고서에 한 줄 추가했어. 뭐라고? 해당 수리 조선소의 기술 수준은 로이드 선급 기준을 상회하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판단됨. 로이드 선급 역사상 수리 조선소에 이런 평가를 내린 건 처음이라고 닐이 말했습니다. 엘레나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노르웨이 DMV 본사에 제출할 보고서에 한국 수리 조선 기술에 대한 별도 항목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윈터스 씨, 한 가지 말할 게 있어요. 뭔데요? 나는 35개국 조선소를 다녀봤어요. 한국이 조선업 세계 1위라는 건 알고 있었죠. 건조 물량이니 수주 잔량이니 숫자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1위인지는 몰랐어요. 지금은 알겠어요? 네, 이번에 알았어요.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엘레나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반응이 왔습니다. 로이드 리스트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레이엄, 이 기사 반응이 장난 아니야. 어떤 반응? 동남아, 중동 해운사들이 한국 수리 조선소 정보를 달라고 문의가 밀려들고 있어. 기사 나간 지 이틀 만에 까발리러 갔다가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허점을 찾으러 갔다가 경위를 전하게 된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감천항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어디선가 용접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플로팅 독 위에서는 또 다른 배가 수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배태식 반장은 내일도 새벽 5시 반에 나올 거예요. 우상혁은 어둠 속에서 형광을 읽을 거고 이름 모를 작업자는 또 탱크에 들어가겠죠. 이 사람들이 있는 한 한국 조선업은 죽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34년간 죽어가는 조선소만 봤던 제가 처음으로 살아있는 조선소를 확신합니다. 아버지, 부산에 살아있는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과 같은 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국은 잊었지만 한국은 잊지 않았습니다. 배를 만드는 법도, 배를 고치는 법도, 배를 살리는 법도.
아무것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못하 한 이야기를 부산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까지 영국 해양 전문가 그레이엄 윈터스가 부산 감천항에서 목격한 보름의 기록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자만 톤짜리 바닥이 가라앉는 공포 속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32년 된 배 한 척의 부활로 끝났습니다. 250바, 일반 소화전 수압의 125배를 맨손으로 잡는 사람들, 4톤짜리 프로펠러를 4시간에 걸쳐 분리하는 사람들, 산소 농도 18%짜리 밀폐 탱크에 기어 들어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형광색 가루로 찾아내는 사람들, 60가지 수리 항목을 보름 만에 완벽히 끝내는 사람들. 로이드 성급의 수석 검사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건 수리가 아니야. 부활이야. 노르웨이 성급 검사관은 35개국 조선소를 다녀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왜 1위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더라고요. 영국은 잊었습니다. 독일도 잊었고 일본도 잊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법을, 배를 고치는 법을, 배를 살리는 법을. 하지만 대한민국은 잊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세상이 관심 갖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는 장인들이 오늘도 배를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산 감천항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세상이 모르는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을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만선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버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